여러분,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장입니다. 영국 대법원 판사 출신인 저는 평생 증거와 논리로 진실을 가려냈습니다. 하지만 제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는 완전히 틀린 판결을 믿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최고 병원도 보스턴 유명 병원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희귀 흉부 악성 종양, 수술 불가, 남은 시간 준비하라고요. 그런데 제가 끝내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한국계 사위가 어머니, 서울에 가셔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고 그곳에서 들은 진실은 제 남은 인생과 가족의 운명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영국과 미국 의료진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평생 차갑게 대했던 사위는 왜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너 브래드쇼입니다. 65세, 영국 런던 켄싱턴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에도 저는 흐트러지지 않았고 영국 대법원 판사로서 마지막 몇 년을 누구보다 단단하게 버텨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마침내 퇴임했습니다. 37년간의 법복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퇴임 후에도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홍차를 마시고 판결문을 정리하듯 하루를 정돈했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품위 있게 마무리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딸 레이첼은 36살 국제정책자문회사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독립적인 딸이었지만 5년 전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 저는 속으로 크게 실망했습니다. 한서준 38살 한국계 영국인 흉부외과 의료기기 개발 엔지니어. 학력도 훌륭했고 직업도 괜찮았지만 저는 영국 명문가 출신이 아닌 사람을 제 사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속으로는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때도 그랬습니다. 서준이 제게 와인을 따라주며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레이첼이 눈치를 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언제나 예의 바르게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상처가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동생 비비언은 62세, 부동산 자산 관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언니인 저와 비교당하며 살았던 비비언은 저를 만날 때마다 언니는 항상 완벽하지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법정에서 사람들의 진실과 거짓을 가려냈습니다. 증거를 보고 논리를 따지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고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저는 계속 무시했습니다. 가끔 가슴 아래가 묵직하게 조여왔고 숨이 차는 날이 늘어났지만 저는 나이 탓이라고 넘겼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밤에는 식은땀으로 잠을 깨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욕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제 몸이 더 이상 제 통제 아래 있지 않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2025년 2월 초 퇴임 기념 오찬 자리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중심가의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동료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인사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의 영광이었습니다.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파지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원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엘리너. 누군가 소리쳤고 저는 의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부셨고 옆에서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의사가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브래드쇼 판사님,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그 침착함 뒤에 숨겨진 우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진실을 읽어온 제가 이번엔 제 운명을 읽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런던의 왕립계열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가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폐 주변과 흉막 가까이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가 작지 않고 위치도 까다롭습니다. 화면 속 하얀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제 몸속에 있는 이물질이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양상으로 보아 우려스럽습니다. 레이첼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단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도 함께 왔습니다. 말없이 제 차트를 보더니 의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종양의 경계는 명확한가요? 혈관 침범 소견은 보이나요? 조직 검사 일정은 언제입니까? 의사가 하나씩 답했고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직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국소 마취 후 바늘로 종양 일부를 채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귀성 높은 흉부 신경 내분비 악성 종양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어렵습니다. 위치상 주변 장기 손상 위험이 크고 완전 절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남의 운명을 판결해온 제가 제 남은 시간을 숫자로 듣고 있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전문 병원에도 자료를 보내 2차 소견을 받겠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평생 이 도시에서 살았고 이 도시에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법대 입학, 첫 판결, 남편과의 만남, 레이첼의 탄생.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다른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2주 후 미국 보스턴 병원에서 답이 왔습니다. 레이첼과 함께 병원에 갔고 의사가 이메일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더 냉정했습니다. 런던 병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악성 가능성이 높고 수술은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스턴 전문의 의견도 같습니다. 항암 치료로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레이첼이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준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저는 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작성해 둔 것이었지만 이제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배, 장례 방식,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가답게 죽음도 정리하려 했습니다. 며칠 후 비비언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들었어. 정말 큰일이네. 목소리에는 걱정이 있었지만 어딘가 묘한 만족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받아들일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언니는 항상 강했잖아. 근데 말이야. 비비언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레이첼한테 들었는데 서준이 한국 병원 이야기를 한대? 언니 정신 차려. 지금 그런 모험 할 때야? 무슨 말이야? 한국 병원이 뭐가 특별하겠어. 영국이랑 미국 최고 병원이 똑같이 말했잖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알겠는데 그건 아니야. 비비언의 말에는 한국을 깔보는 뉘앙스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불쾌했지만 한편으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영국과 미국보다 나을 리 있을까요? 그날 밤 서준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가? 어머니 차트와 영상 자료를 제가 다시 검토했습니다. 서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영국과 미국 병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의문점? 종양의 경계 양상과 성장 속도, 주변 조직 반응 패턴이 전형적인 고악성 종양과 조금 다릅니다. 서준이 영상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건가? 서울의 대형병원 국제진료센터에 2차 소견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흉부외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영국과 미국이 틀렸는데 한국이 맞는다는 말인가?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살리고 싶습니다. 국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연 제가 서준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며칠간 저는 고민했습니다. 레이첼은 매일 전화로 엄마 서준 말대로 해봐. 잃을 것도 없잖아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증거와 논리로 판단해온 사람이 지금 감정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비언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한국 가서 뭐하게? 영국 최고 병원 두고 왜 그런 모험을 해? 아직 결정 안 했어. 결정할 것도 없어. 여기서 조용히 치료받고 품위 있게 마무리해야지. 한국 가서 실험당할 셈이야? 비비언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서준이가 뭘 안다고. 걔는 한국 사람이잖아. 당연히 자기 나라 편들지. 언니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비비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서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서울병원에서 답이 왔습니다. 화면에는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영상 자료 검토했습니다. 영국, 미국 병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몇 가지 재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직접 방문해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있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가보시죠. 만약 결과가 똑같다면 그때 런던으로 돌아와 여기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5년간 피해온 시선이었습니다. 서준의 눈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계산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순수한 걱정이었습니다. 알겠네. 제가 말했습니다. 서울에 가보지. 레이첼이 기뻐하며 전화를 걸어왔고 비비언은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출발 전날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브래드쇼 판사님이십니까? 저는 서울의 국제환자 컨설팅 업체 대표 강세혁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유창한 영어로 이어졌습니다. 서울병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분들은 한국 시스템을 잘 모르시니 저희를 통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누가 제 정보를 줬습니까? 병원 쪽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저희는 VIP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특실, 전담 통역, 의료진 직접 연결, 모든 것을 케어해드립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기본 패키지가 2만 파운드입니다. 하지만 판사님 같은 분은 프리미엄 패키지를 추천드립니다. 3만 5천 파운드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서준에게 물었더니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업체 통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병원과 직접 연결했고 국제진료센터에서 모든 걸 지원합니다. 그 사람은 중간에서 돈만 챙기는 브로커일 겁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실수일까요?
2025년 3월 중순,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레이첼과 서준이 함께였습니다. 비비언은 공항까지 나와 마지막까지 반대했습니다. 언니 정말 후회할 거야. 돌아와.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결과가 똑같다면, 만약 더 나빠진다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브래드쇼 판사님 환영합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 넓은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거대했고 로비는 깨끗했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직원이 모든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등록하시고 오늘은 기본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실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동, 러시아, 중국, 미국. 모두 치료를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온다니.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혈액 검사, 흉부 CT, 특수 영상. 모든 과정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대기 시간도 짧았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낯설고 불편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자의 시간을 아끼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근처에 깨끗한 호텔이었습니다.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 생각보다 괜찮구나.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교수님 면담이에요. 결과도 나올 거예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됐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세혁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판사님 잘 도착하셨습니까?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판사님, 한국 병원은 외국인한테 불친절할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하시면 VIP 대우를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쾌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뭘 노리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갔습니다. 흉부외과 교수 진료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교수가 저를 맞았습니다. 브래드쇼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준호 교수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교수는 제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확대하고 각도를 바꾸고 다른 영상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판사님, 영국과 미국 병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떤 의문점입니까? 종양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주변 조직 반응이 전형적인 고학성 종양과 다릅니다. 석회와 양상도 특이합니다.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물론 영상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희망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어떤 검사입니까? 특수 염색 조직 검사와 PET-CT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3일 정도 걸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진실이 밝혀질까요? 3일간 저는 서울에서 기다렸습니다. 검사를 받고 호텔에서 쉬고 가끔 병원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바빴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레이첼과 서준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이 한국 음식을 사왔습니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삼계탕입니다. 닭고기 국물 요리였습니다. 뜨겁고 구수했습니다.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놀랐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맛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서준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날 밤 런던에서 비비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결과 나왔어? 아직. 언니 제발 정신 차려. 한국 병원이 뭐라고 하든 믿지 마. 걔네는 외국인한테 희망 고문하면서 돈만 뜯어내려고 할 거야. 비비언 그만해. 아니야. 나는 언니 걱정돼서 그래. 빨리 돌아와. 여기서 조용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비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아니라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제가 혹시 살아 돌아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강세혁이 병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판사님 우연히 뵙네요.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요. 판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병원은 외국인한테 정확한 정보를 안 줍니다. 저를 통하시면 교수님 직통 연결도 가능하고 필요 없습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강세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판사님 후회하실 겁니다. 나가세요.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네. 저 사람 신경 쓰지 말자. 마침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3월 20일 저는 다시 김준호 교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레이첼과 서준이 함께였습니다. 교수는 자료를 펼쳐놓고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영국과 미국 병원의 진단과 다릅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판사님 병은 악성 흉부신경 내분비 종양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매우 드물지만 저등급 흉막성 종양입니다. 성장 속도가 느리고 수술적 절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수 염색결과 악성도가 낮고 PET-CT에서도 전이 소견이 없습니다. 수술로 완전 절제하면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레이첼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준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제가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수술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판사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평생 판결문을 읽던 제가 처음으로 제3에 내려진 가장 기쁜 판결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법정 밖에서 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진료실을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레이첼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살았어. 엄마가 살았어. 레이첼은 계속 울었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준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5년간 외면했던 사위를 이제야 똑바로 봤습니다. 서준. 제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고맙네.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날 저녁 런던에 전화했습니다. 비비언이 받았습니다. 언니 결과 나왔어? 나왔어. 오진이었어. 나 안 죽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한국 병원이 그렇게 말했어? 응. 수술하면 완치된대. 언니 그거 믿어? 한국 병원이 실력 과장하는 거 아냐? 영국이랑 미국이 틀렸는데. 한국이 맞다니 말이 돼? 비비언의 목소리에서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비비언은 제가 죽기를 바랐던 겁니다. 평생 언니 그늘에 살았던 비비언은 제가 사라져야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비비언, 나는 수술 받을 거야. 그리고 살아서 돌아갈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사이 강세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판사님 수술 결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수술은 위험합니다. 특히 외국인한테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이 일 10년 했습니다. 수술실 상황, 마취 문제, 합병증 대응, 외국인은 뒷전입니다. 저를 통하시면 특별 케어. 그만하십시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법정에서 사람을 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남의 불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강세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판사님 후회하실 겁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강세혁이 나갔습니다. 서준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네. 이제 저런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않아. 수술 전날 김준호 교수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4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고 주변 조직도 확인하겠습니다. 위험은 없습니까?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런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의 눈빛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려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레이첼과 서준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강해. 아니야. 나도 약해.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 미안했네. 5년간 자네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어. 어머니. 아니야. 내가 틀렸어. 자네는 진심으로 날 살리려 했고 나는 끝까지 의심했어. 용서해주게.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수술이 성공한다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2025년 3월 28일 수술 당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65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이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레이첼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서준도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그래, 잘 다녀올게.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가 길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김준호 교수가 마스크 너머로 웃었습니다. 판사님 편히 주무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회복실이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몸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저는 숨을 쉬려 했지만 목이 아팠습니다. 튜브가 꽂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세요. 곧 뺄 겁니다. 몇 시간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레이첼과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레이첼이 울었습니다. 김준호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판사님, 수술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주변 조직도 깨끗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최종 조직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오지만 육안으로는 완전 절제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진짜 살았구나. 다음 날부터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통증이 있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친절했습니다. 매일 상처를 확인하고 약을 주고 걷기 운동을 도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처음으로 병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 절제, 전이 없음, 예후 매우 양호. 김준호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상 생활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과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서준, 자네가 날 살렸네. 아닙니다, 어머니. 한국 의료진이 살리신 겁니다. 아니야. 자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자네를 무시했는데도 자네는 끝까지 날 살리려 했어.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가족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지 않아. 나는 5년간 자네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어. 한국 사람이라고 영국 명문가 출신이 아니라고 늘 한발 떼고 있었어. 서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맙네. 어머니. 이제 자네는 제 진짜 아들일세. 서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4월 10일 런던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김준호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영국과 미국이 놓친 진실을 교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교수가 웃었습니다. 판사님, 의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을 봤습니다. 한 달 전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준 나라였습니다. 과연 런던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런던에 도착했을 때는 4월 중순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비언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 괜찮아. 완치됐어. 한국 병원이 진짜 잘한 거야? 응. 영국이랑 미국이 틀렸어. 한국이 맞았어. 비비언의 얼굴이 복잡했습니다. 다행이네. 그래도 언니 조심해야 해. 재발할 수도. 재발 가능성 거의 없대. 완전 절제됐어. 비비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비비언과 거리를 뒀습니다. 평생 자매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몇 주 후 런던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치료받던 의사를 만났습니다. 한국 수술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의사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놓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놓쳤다기보다는 희귀한 케이스라 오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매우 꼼꼼하게 봤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레이첼과 서준을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직접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로스트 치킨과 샐러드, 간단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요리하다니 처음이에요. 레이첼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지. 식사 중에 서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한국 가족들이 런던에 옵니다.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꼭 만나고 싶구나.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5월 초 서준의 부모님이 런던에 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부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전직 교사, 어머니는 약사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엘리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으셨다고요. 서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서준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준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김치, 불고기, 잡채. 드셔보세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같이 만들어요. 그날 이후 저는 서준 가족과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완벽합니다. 재발 징후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래드쇼 판사님, 한국 의료 홍보대사를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홍보대사요? 네. 판사님 같은 분이 한국 의료를 경험하셨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9월 런던에서 한국 의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연사로 나섰습니다.
저는 엘리너 브래드쇼입니다. 영국 대법원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영국과 미국 최고 병원이 제게 6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병원은 달랐습니다. 정확한 진단, 성공적인 수술, 따뜻한 케어. 저는 지금 완전히 건강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권위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함과 진심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많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한국 병원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과 레이첼이 축하해줬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고맙구나. 하지만 진짜 자랑스러운 사람은 서준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서준 덕분이야.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제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2025년 가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에 사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의료 자문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중병 진단을 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세컨드 오피니언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어느 날 한 러시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국 병원이 수술 불가라고 했어요. 이제 끝인가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의견도 들어보세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한국을 추천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죠. 김준호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자료를 보냈고 답이 왔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수술 가능성 있습니다. 한번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러시아 여성은 서울로 갔습니다. 한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판사님 수술 성공했어요. 살았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남성, 이집트 여성, 캐나다 부부. 모두 영국이나 미국에서 포기 진단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이 모였습니다. 레이첼과 서준 부모님 그리고 저. 건배.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엄마,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그래. 죽을 뻔하다가 살았지. 그리고 진짜 가족을 얻었어.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자네를 내 아들로 생각해. 서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잘 봐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고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준호 교수였습니다. 판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수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지냅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소개해 주신 환자분들도 모두 잘 지냅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판사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다시 런던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모든 수치 정상, 제발 징후 없음. 판사님 완벽합니다.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켄싱턴 공원을 걸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습니다. 산책하는 사람, 뛰어노는 아이들, 손잡고 걷는 연인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 자네 덕분에 이 순간을 누리고 있어. 곧 답이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과연 이 행복이 계속될까요? 1월 중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BBC에서 다큐멘터리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판사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사생활을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엄마 해요. 엄마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 집, 병원, 서울 영상까지.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증거와 논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명 앞에서는 완전히 틀린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판단이었나요? 영국과 미국 최고 병원을 맹신했습니다. 권위를 진실로 착각했죠. 한국 병원은 어땠나요? 정확했습니다. 권위보다 정확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있었습니다. 사위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편견 때문이었죠. 하지만 서준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진짜 아들입니다. 다큐멘터리는 2월에 방영됐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다. 나도 세컨드 오피니언 받아야겠다. 한국 의료 대단하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BBC로부터 수백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썼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습니다. 3월 영국 의학학회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판사님, 의료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강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의대생들. 저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권위보다 정확함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진단을 의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저를 살린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진심이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환자를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의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봄이 왔습니다. 레이첼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임신했어요. 정말? 네. 3개월 됐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니.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엄마가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아기가 할머니 얼굴 볼 수 있어요. 여름 레이첼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저는 아기 옷을 사고 방을 준비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비비언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뭐가? 그때 언니 한국 가는 거 반대했잖아. 내가 틀렸어. 비비언이 처음으로 솔직했습니다. 나는 평생 언니 그늘에 살았어. 언니가 없어지면 내가 자유로울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었어. 그냥 외로웠어. 저는 비비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동생을 제대로 안 봐줬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 다시 시작하자. 자매는 화해했습니다. 가을 레이첼이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손주를 안았습니다. 안녕 아가야. 할머니야.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서준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할머니시네요. 그래. 행복하구나.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아름다웠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 생명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65세에서 66세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수술받은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홍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런던 겨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이 평범함이 기적이라는 걸 압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피검사, 흉부 영상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판사님 정말 건강하십니다. 재발 징후 전혀 없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레이첼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검진 결과 어때요? 완벽해. 걱정 마. 다행이에요. 이따가 저녁 먹으러 갈게요. 저녁 레이첼과 서준이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를 안았습니다. 벌써 3개월 많이 컸습니다. 할머니,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건강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없었으면 우리 딸도 할머니 못 봤을 거예요. 그러게. 서준 덕분이야.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 자네가 끝까지 포기 안 했으면 지금 이 순간 없었어.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당연하지 않았어. 자네는 진심으로 날 살렸어.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평범한 식탁이었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밤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지난 1년 반을 돌아봤습니다. 죽음의 선고, 절망, 서울행 결정, 수술, 회복, 새로운 삶.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권위가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 영국과 미국 최고 병원도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함입니다. 둘째, 편견은 자신을 해친다는 것. 저는 서준을 5년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람은 배경이 아니라 진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온다는 것. 저는 모든 걸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포기하지 않았고 한국 의료진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김준호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분에 손주 얼굴 봤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곧 답이 왔습니다. 판사님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으로 세상을 판단하던 사람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으로, 권위를 맹신하던 사람에서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 편견 가득했던 사람에서 진심을 보는 사람으로,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에서 삶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준 나라입니다. 낯설고 먼 나라가 아니라 제 생명을 구한 나라입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올 것입니다. 홍차를 마시고 산책하고 손주를 보고 가족과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특별한지 압니다. 1년 반 전 저는 이 평범함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혹시 절망하고 있나요? 병원에서 포기 진단을 받았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다른 의견을 들어보세요. 권위보다 정확함을 찾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을 믿으세요.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저에게는 서울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디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너 브래드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 저는 런던의 제 서재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이고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손주는 벌써 돌이 지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레이첼과 서준이 아기를 데리고 왔고 우리는 켄싱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기가 비둘기를 보고 웃었고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울컥했습니다. 이 순간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웃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새삼 깨닫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서준은 여전히 의료기기 개발 일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한국과 영국을 연결하는 의료 협력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환자들 덕분에 양국 병원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서준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며칠 전 서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 일이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 덕분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자네가 날 살렸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서먹하지 않습니다. 진짜 모자 관계가 됐습니다. 제가 평생 법정에서 배운 것보다 더 큰 진실을 서준에게서 배웠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비비언과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십니다. 예전처럼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매로서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비비언도 많이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언니,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그래, 같이 가자. 내가 안내할게라고 답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가능했습니다. 제가 죽음 앞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미움을 품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일주일에 2번 런던의 한 암 환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절망에 빠진 환자들을 만나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영국과 미국 최고 병원이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희망이 피어나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건 포기하면 절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의견을 들어보세요. 세계 어디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으세요. 그 여성은 결국 서울로 갔고 지금은 치료 중입니다. 제게 가끔 사진을 보내옵니다. 병실에서 웃고 있는 모습, 산책하는 모습.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김준호 교수와는 여전히 연락합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화상통화로 근황을 나누고 제가 소개하는 환자들에 대해 상담합니다. 교수는 변함없이 겸손하고 따뜻합니다. 판사님이 많은 생명을 구하고 계십니다. 교수가 말하면 저는 항상 답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이 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저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작년 가을에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정기 검진도 받고 김준호 교수도 만나고 서울 거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감사와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병원 앞 벚꽃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제 생명을 구한 곳이구나. 이 땅이 저에게 2번째 기회를 준 곳이구나. 서준의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 초대받아 한국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불고기. 서준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말하자 서준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다행이에요. 입맛에 맞으셔서. 식사 후 서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브래드쇼 판사님, 우리 아들 덕분에 판사님이 살아나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아닙니다. 서준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서준은 정말 훌륭한 아들입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서준은 제가 끝까지 무시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서준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고 헤어질 때는 포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담은 회고록입니다. 제목은 2번째 판결로 정했습니다. 평생 남의 운명을 판결하던 제가 제 운명에 대해 잘못된 판결을 받았고 결국 올바른 판결을 찾아낸 이야기입니다. 출판사에서 큰 관심을 보였고 올해 안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권위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의심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세컨드 오피니언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편견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보십시오. 제 생명을 구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손주 사진을 봅니다. 레이첼이 매일 보내주는 사진입니다. 공원에서 노는 모습, 웃는 모습, 자는 모습. 하나하나가 보물입니다. 손주가 크면 제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할머니는 한때 죽을 뻔했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덧붙일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가능성이 많단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가끔 법원 앞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37년간 일했던 곳입니다. 그곳을 보면 묘한 감정이 듭니다. 그리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법복을 벗은 것도, 죽음 앞에 섰던 것도, 서울로 간 것도,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만들었으니까요. 어제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행복해? 너무 행복해. 매일이 선물 같구나. 엄마가 건강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다행이지. 서준 덕분이야. 레이첼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서준 칭찬만 하시네요. 그럴만하잖아. 서준이 날 살렸는걸.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홍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특별한지 압니다. 죽음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아는 특별함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붉은 노을이 템스강을 물들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숨 쉰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 순간 느낍니다. 엘리너 브래드쇼, 영국 대법원 판사 출신, 한국 의료가 구한 생명. 이것이 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체성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누며 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할 것입니다. 한국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특별한 나라로 남을 것입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저를 받아줬고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줬고 죽음 앞에서 생명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가졌는지, 한국 의료진이 얼마나 정확하고 따뜻한지,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완전히 행복합니다. 후회도 두려움도 불안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에, 그리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두 번째 인생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